우리가 이 지문을 공부해놔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주식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래서 주식 거래나 아니면 선물이라는 개념 자체를 평소에 들어보지도 않았고 써본 적도 없을 거예요. 내 기억에 남는 게 술꾼도시 여자들인가? 거기서 여자애가 소개팅하는 남자가 자기는 선물 거래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자애가 한선하거든? 백치미로 나오는 여자애가 선물을 거래하는 직업도 있어요? 난 선물 좋아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드라마 장면이 있었어. 근데 내가 이걸 말했더니 앞반에서 어떤 애가 오징어 게임에도 그 말이 나온대요. 네? 오징어 게임 봤어? 아니요. 그 19세인가? 네. 아. 걔 그거 엄마랑 봤다 그랬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죽는 남자애가 있는데 그 남자애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선물 거래를 하다가 쪽박 찼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앞반에 있던 애가 엄마한테 아니 선물 거래를 하는데 왜 쪽박을 차?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드라마에서 종종 등장하는 선물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금융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선자잖아. 미리 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주식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봄이 이 귀여운 지우개가 조만간 10,000원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시점에서 지금은 이게 1,000원인데요. 나중에 10,000원이 될 것 같은 거야. 1년 뒤에. 그래서 내가 봄이한테 야 봄이야 이거 1년 뒤에 나한테 팔아라. 라고 1,000원에. 나한테 1,000원에 팔아. 이렇게 약속을 했고 봄이가 알았어. 라고 했어. 그럼 1년 뒤에 봄이는 1,000원의 가격으로 나한테 이걸 넘겨야 돼. 근데 정말 1년 뒤에 얘의 가치가 10,000원이 되면 나는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어? 9,000원만큼의 이득을 얻는 건데 반대로 얘가 만약에 10원이 됐어. 100원이 됐어. 그럼 난 얼마만큼의 손해를 얻어? 900원만큼의 손해를 얻죠. 그래서 선물 거래는 대박이 터질 수도 있는데 쪽박차일 수도 있어. 그게 여기서 말하는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래에 거래하는 걸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동안 그 물건은 어떻게 돼요? 그 물건은 너가 갖고 있는 거지. 써도 되는 거,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거나 이런 거? 네, 상관없죠. 그래서 얘는 고수익도 가능한데 그만큼 손실에 대한 위험도 어마무시하다 라는 거. 얘가 손실 위험이 특히 큰 이유는 뒤에 보기 문제 중에 레버리지라는 말이 나와요. 레버리지가 뭐야? 영어에서? 필수 단어 아닌가 보네. 지렛대란 뜻이거든. 지렛대? 얘들아 너희 주식 생각해봐. 주식을 내가 가진 돈으로만 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주식을 하기 위해서 그 증권사에서 내가 돈을 빌릴 수도 있어.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 피해. 완전 도박쟁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증권회사나 아니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로 주식을 사서 불리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 그게 이제 레버리지 효과고 만약에 이게 대박이 터지면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 수 있지만 망할 가능성도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자살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선물 거래의 단점이다. 자, 1문단부터 갈게요.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개념이죠. 그러니까 기초자산이라는 거는 얘들아 뭐 농축산물 여기 밑에 나와 있잖아. 농축산물도 되고 원자재처럼 가격이 그때그때 변동할 수 있는 애들을 말해요. 주식이나 채권도 마찬가지죠.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파생상품의 가격 변화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익을 발생시킵니다. 손익이 뭐야? 손해. 그렇죠. 손해와 이익. 내려갈게요. 파생상품은 왜 만들어졌냐면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거래 대상의 미래 가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 특정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는 건 파생상품은요. 이 손실 위험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준다는 장점이 있겠죠.
파생 상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이런 불확실성, 여기 위에 나오는 미래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겠죠. 거래 대상을 팔려는 매도자는 가격 하락에 대한, 거래 대상을 사려는 매수자는 가격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미래의 그 가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선 어때? 내가 예를 들어 난 집이 없지만 난 만약에 내가 아파트가 있어.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 봐 항상 전전긍긍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도자는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 매수자, 내가 조만간 저 빚을 살려고 했는데 지금은 1,000원인데 다음 달에 2,000원이 되진 않을까? 라는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거래 대상을 사려는 매수자는 가격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들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에 기초 자산을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놓은 가격과 수량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 즉 계약 만기 시점에 인수, 넘겨주고 인도, 받는 거 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가격이랑 수량을 지금 현재 정하고 실제 거래는 언제 한다? 미래에 한다. 그러면 그 불안감이 엄청 줄어들겠죠.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질 거에 대한 불안감은 엄청 줄어들겠지. 19세기 중반 이전에는 선도라는 파생상품이 이런 계약으로서 기능했대. 그럼 얘들아, 선도도 어쨌든 파생상품이야. 그러면 얘도 뭐야? 결국에 미리 정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선도는 정해진 가격으로 계약과 동시에 물품을 인수하는 현물거래와는 형태가 달랐다. 자, 그럼 현물거래의 개념 나왔어. 동시에야. 현물거래 그럼 뭐야? 내가 보미한테 이 지우개를 사려고 해.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얘한테 돈 주고 얘는 나한테 이거 주고. 이게 현물거래. 그래서 선도의 경우 거래 당사자들이 자기가 거래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 수량, 만기 시점 등에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래 상대방을 찾기가 어려웠다. 예를 들면 이거야. 보미는 이거 지금 당장 팔고 싶어. 근데 나는 자꾸 이거 1년 뒤에 팔려고 그래. 수빈씨. 블라인드 치는 거야. 이걸 일치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만기 이전에 그 계약을 깰 수도 있어. 계열받는 거지. 1년 뒤에 나한테 팔겠다는 애가 갑자기 예언이한테 팔아버렸어. 계열받는 거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활동의 규모가 커진 19세기 중반부터는 선물이라는 파생상품이 나타났다. 얘들아, 그럼 얘도 파생이야.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지금 뭐야? 파생상품이라는 거야. 파생상품이 뭔데? 미래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돼. 그렇죠. 일문단의 파생상품 개념 있잖아. 그럼 선지에서 선도나 선물에 대해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하면 OX. O인 거죠. 그쵸? 선물은 기초자산을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놓은 가격과 수량으로 계약 만기 시점에 거래한다는 점에서는 선도와 동일하다. 중요한 애 공통점이야. 그런데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차이점 중요하네. 뭐가 거래소에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네, 선물이 그렇다는 거죠. 첫째,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래 당사자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줬고, 둘째, 거래 매개의 역할을 해줬고, 셋째, 안정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줬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 선물은 거래의 안정성이 확보가 됐대. 생각해봐. 그냥 길거리에서 계약하는 것보다는 뭔가 인정받은 공간에서 거래를 하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겠지. 계약 만기 전에 이루어지는 선물 거래로 차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거래가 활발히 이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선물은 미래 위험에 대비하려는 수단이자 현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 수단으로 활성화되었다. 자, 왜 이익 창출인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그쵸?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어떤 한 주식을 10만 원에 매수하기로 미리 계약을 한 거야. 1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그게 1년 뒤에 11만 원이 됐어.
그럼 난 얼마의 이익을 얻지? 10,000원. 10,000원만큼의 이익을 얻잖아. 그러면 그 1만 원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11만 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1만 원이 들어와요. 그게 어디로 들어오냐면 증거금으로 들어와요. 뒤에 나오잖아, 증거금. 그렇죠? 자, 선물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반대거래 증거금 일일 정산이 있는데, 반대거래는 계약 만기 시점 이전에 선물을 거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팔겠다는 계약은 유효해. 그런데 내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별론 것 같은데? 더러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아이씨 나 이거 안 팔래. 그 대신 예원아 너 이거 가질래? 너 이거 살래? 그랬더니 예원이 나 이거 마음에 들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그 계약권을 쟤한테 넘기는 거야. 계약은 유효하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관계가 바뀌었죠. 이를 통해 선물거래 당사자는 바뀌지만 정해진 가격과 수량의 기초자산을 만기 시점에 인수 인도하는 계약 자체는 유지되므로 어쨌든 거래 파기는 안 돼요. 안정적이지. 네. 그다음 증거금은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을 확실히 이행한다는 걸 보증하며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인데,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이 있대요. 자, 개시증거금부터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맡겨야 하는 증거금이야. 말 그대로 개시. 시작하는 데 필요한 증거금.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진 기초자산의 가격에 수량을 곱한 액수의 일부분으로 적은 금액이래. 너희가 그래서 뒤에 보기 문제에 레버리지를 이거랑 연결 지어야 돼. 적은 금액. 적은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은행에서 영끌해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투자를 하면 더 큰 배수로 불어날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 이 1,000만 원 가치 애가 1년 뒤에 2,000만 원이 됐어. 그럼 나 얼마의 이익을 얻어? 2,000만 원이 되면 내가 그 빌린 돈을 갚더라도 나한테는 이익이 없는. 지금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나는 가진 돈이 예를 들어 1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내가 900만 원을 빌려서 1,000만 원을 만들었어. 근데 얘가 2,000만 원이 됐어, 가치가. 그럼 나는 원금을 갚아도 이익이야, 손해야? 이익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500만 원이 됐어. 그럼 나는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빌린 돈도 계속 갚아야 되는 거야. 불쌍하죠? 근데 이 유지증거금은 유지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증거금이야. 일일정산이라는 건 선물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날마다 거래 마감 시점에서 선물거래 당사자의 손익을 계산하여 증거금에서 차감한대. 예를 들면 얘들아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내가 10만 원 주고 주식을 샀는데 이게 11만 원이 됐어. 그럼 1만 원의 이익이 남죠. 네. 그럼 1만 원을 나한테 그냥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증거금에다가 그걸 더해주거나 손해가 났을 땐 증거금에서 그걸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금이란 건 내 통장에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할게. 10만 원을 내가 넣어놨는데 그게 9만 원이 됐네? 그럼 나는 만 원 손해봤죠. 그러면 그걸 내가 갖고 있는 그 은행 계좌의 증거금에서 마이너스 1만 원을 빼는 거야. 그래서 계속 손실이 나서 만약 그 계좌의 증거금이 빵원이 됐어. 그럼 개시증거금도 없는 거지. 그러면 유지증거금도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이 주식이 유지가 될 수 있어? 아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마진콜이야. 여기 밑에 보면은 계좌잔고가 유지증거금 이하로 떨어졌을 때 개시증거금 이상으로 돈을 빨리 넣어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게 마진콜이에요. 개시증거금 이상. 마진콜을 충족하기 전까지 일일정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넣어야지만 일일정산 해주겠다 이거야.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 갈게요. 3번 문제. 그래프 보면 되지?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계좌잔고로서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이 있어. 자, 개시증거금만큼 됐기 때문에 T1의 주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T1으로 가면서 개시증거금이 뚝 떨어졌어. 하지만 유지증거금 이상이니까 계속 유지는 할 수 있죠. 근데 유지증거금으로 밑에 떨어지는 T2 시점이야. 그러면 뭐가 발생해? 마진콜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어디 이상으로 돈을 넣으라고 할까? 유지증거. 개시증거금 이상이죠? 그러면 여기 차익만큼을 은행 계좌에 넣어야 해. 여기 차익만큼. 그러면 다시 S3가 돼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유지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S2를 빼는 게 아니라 개시증거금이죠. 정답 4번. 1번. T0는 개시증거금이기 때문에 거래 시작이 가능하다. 맞고. T1이 될 때 S0가 S1으로 하락한 건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만큼 내 계좌에서 빠져나간 거지. 손해만큼이. 그 다음 3번. S1 유지증거금인데 그 이상이니까 당연히 유지될 거고. 5번. 개시증거금 마진콜 해서 다시 채워 넣으면 그때부터 1일 정산이 가능하다고 마지막에서 나와 있었죠. 예원아? 네. 자, 온 김에 요거 아까 1번? 몇 번 했어요? 1번. 자, 파생상품의 종류에 뭐 있어? 선도, 선물. 오케이. 파생상품의 정의는 1문단에 있었나? 네. 오케이. 첫 번째 문장. 그 다음 기능이 뭐야? 파생상품 왜 만들어졌어? 불확실성. 그렇지. 불확실성과 관련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이 문단에 나와 있고 등장 배경도 역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때문이다. 전망은 없고요. 자, 그러면 2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선도고 니은이 선물이야. 1번. 얘들아, 이게 뭐야? 그렇지. 파생상품이라고 바꿔서 생각하면 이 선지 너무 쉬운 선지. 지문에서 첫 번째 문장이 파생상품 개념이죠. 2번. 만기 이전에 그 계약을 파기할 위험이 있는 건 누구야? 선도죠. 2번 맞네. 3번이 정답이죠. 어디가 틀렸어? 그렇지. 둘 다죠. 특히 3문단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 3번의 근거입니다. 둘 다 미래 특정 시점에 기초자산을 거래해요. 4번. 반대거래 증거금 1일 정산을 하는 건 누구야? 선물이죠. 맞고요. 5번. 매개적 역할을 하는 공인된 거래소에서 하는 건 누구다?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춰야지. 맞춰야 되는데 1번 선지 같은 거. 이런 선지. 고3 거 풀 때도 많았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자, 그 다음 5문단 볼게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거래를 통해 만기 시점과 반대 거래 시점에서 손익 계산 방법을 따져보자. 아까 반대 거래가 뭐라 그랬어?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야. 현재 시점에서 A가 B에게 특정 기업의 주식을 미래 특정 시점에 정해진 수량만큼 사겠다는 계약을 체결했어. 매도자는 누굴까? 매도자는 B죠. 그럼 그걸 사겠다고 한 매수자는 A가 됩니다. 매도자, 매수자 개념은 이 문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지문인 거죠. 그걸 묻는 문제도 있었고요. 자, 이는 곧 A가 B에게 그 계약, 선물을 산 거죠. 힌트를 다 준 거지. A가 매수자라는 걸. 계약 체결 시점의 선물 가격은 계약 만기 시점에 거래하기로 한 주당 가격이다. 만약 얘가 만기까지 유지가 된다면 A의 손익은 계약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에서 계약 체결 시점의 선물 가격을 뺀 것의 거래 승수를 곱하고 여기에 계약수를 곱하면 된대. 계산식이네. 이해 못하잖아. 그래도 그냥 체크는 해야지. 계산식이니까. 어떨 때? 만기 시점까지 유지가 될 때. 계산식. 그런데 만약 계약 만기 시점 이전에 반대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A가 자기가 사기로 약속한 것을 C라는 애한테 팔겠다고 한 거지.
그럼 얘들아 이때 매도자는 누가 돼? A가 되고 사는 사람은 C가 되는 거예요. 굳이 C를 따지자면 예원인 거지 아까. 봄이가 처음에 매도자, 내가 처음에 매수자.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그 권리를 예원이한테 파니까 나는 매도자, 예원이는 매수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그때부터 나와 봄이 사이에 선물 거래 관계는 없어져요. 이제 나는 이 계약에서 빠지는 거야. 오케이? 네. 자 A의 손익은 A와 B가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 A의 손익계산 방법에서 계약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을 반대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의 선물 가격으로 바꾸면 된대. 자 이것도 조건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니까 잘 봐야겠죠. 이때 B의 손익은 A의 손익과 정반대가 된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반대 거래가 발생하면 A는 선물 계약에 따른 만기 시점의 주식 거래와 관련된 B에 대한 의무를 C한테 다 넘겨줍니다. 즉 나는 이 계약에서 이제 더 이상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선물 계약의 만기 시점이 되면 B한테 C가 삽니다. 그러면 C가 매도자고 B가 매수자인 거죠. 최종적으로. 애초에 처음부터 이거 바뀌었다. B가 매도자고 C가 매수자죠. 애초에 처음부터 매도자는 B야. B가 매도자인 건 변함이 없어. 원래 물건 주인이니까. 근데 중간에 그 물건에 대한 계약을 A가 한번 바꿔버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는 사람은 C가 되는 거야. A는 여기서 완전 빠지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번 문제. 사실 이런 게 3점짜리여야 되죠. 레버리지 효과라는 건 포인트 찾아야 돼. 개시 증거금만으로도 거래를 시작할 수 있어서 돈을 겁나 벌 수도 있지만 겁나 망할 수도 있다. 그럼 너희는 이걸 봤을 때 개시 증거금이 왜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까? 이거 생각해야 돼. 자, 개시 증거금이 뭐야? 처음 시작할 때 그치? 적은 금. 적은 금액이야. 적은 금액. 그러니까 이 개시 증거금과 관련된 정보가 반드시 선지에 있어야 돼. 몇 번? 3번에 있잖아. 3번. 이게 개시 증거금의 개념 아니었어요? 가격과 수량을 곱해서 적은 금액이다. 그래서 얘가 성공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서 대박 터질 수 있다. 그 다음 1번. 아이 선물은 현물 거래가 아니잖아. 그리고 현물 거래가 계약 이전에 인수인도해? 아니요. 언제 해? 저는 그렇지. 현물 거래의 개념 자체가 계약 체결할 때 동시에 물품을 인수인도하는 거야. 관련이 없어. 내용일치상으로도 틀렸어. 2번.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면 거래의 안정성이 확보가 된대. 인과관계 무슨 관련이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보기랑 관련이 없어요. 보기는 안정성을 묻는 게 아니에요. 4번. 개시 증거금이 줄어들면 이거는 수익을 얻는 게 아닌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건데 어떻게 이게 수익이에요? 5번. 선물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가치가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요 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000땡땡년 5월 10일 갑은 땡땡 기업의 주식을 한 주당 15만원에 비싸네요. 가격으로 6월 8일 을에게 사겠다는 계약수 5 계약에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5월 30일 갑은 이걸 병에게 파는 반대 거래를 합니다. 자 그럼 만기 시점이 언제야? 6월 8일. 그렇죠. 6월 8일이 만기예요. 그리고 5월 30일은 반대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이죠. 자 밑에 거래 승수 나와 있어. 거래 승수는 10주. 이런 걸 줬다는 거 계산식 이용하라는 뜻이지 결국. 자 6번 먼저 갈까요? 몇 번 했노? 몇 번 했어? 6번이요? 그런데 2번. 2번? 아닌가? 나 이번에 나도 2번. 아직 안 풀었는데. 정답 2번. 자
이거 혹시 못 푼 사람 지금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왜 2번일까? 자, 계산식을 그냥 써놨어. 자, 만기가 유지가 됐을 때는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에서 계약 체결 시점의 선물 가격을 뺀 다음에 거기에 거래 승수 곱하고 계약수만큼 곱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반대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손익을 계산할 때 만기 시점의 주식을 반대 거래 시점의 선물 가격으로 바꾸라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 문단에. 자, 근데 표에 다 나와 있어. 만기 시점의 주식의 가격이 얼마예요? 그렇지. 6월 8일에 주식 가격이 지금 7입니다. 계약 체결은 5월 10일인데 그때 선물 가격은 15. 거래 승수는 10. 계약수는 5.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400. 자, 반대 거래 선물. 반대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의 선물 가격은 12죠. 5월 30일. 계약 체결 당시의 선물 가격 15 곱하기 10 곱하기 5 얼마? 마이너스 150. 그러니까 얘는 반대 거래를 엄청 잘한 거야. 이 만기까지 유지했으면 얘 마이너스 400인데 그나마 반대 거래 해가지고 마이너스 150에 끝난 거지. 근데 이게 2점짜리예요. 5번 문제가 3점짜리야.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 자, 5번은 아까 이미 다 너희가 얘기했어. 갑과 을의 선물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요. 누가 매도자예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팔아? 보기에 따르면? 그렇죠. 을이 갑한테 파는 거예요. 그럼 매도자는 을이고 매수자는 갑입니다. 그러니까 1번 맞는 거예요. 2번. 반대 거래 이루어지면요. 이제 더 이상 갑과 을의 관계는 없습니다. 3번. 병에 대해서 선물의 매도자. 자, 이제 만약에 병한테 팔려고 했을 때 갑이 뭐가 돼? 매도자가 되고 병이 매수자가 됩니다. 3번 맞습니다. 그리고 4번이 정답이야. 자, 얘네 갑과 을 사이의 주식 관계가 청산되는 건 반대 거래가 이루어질 때 청산돼요. 그게 언제예요? 5월 30일. 그렇죠. 6월 8일이 아니라 5월 30일에 반대 거래 이루어지니까 그때 청산되지. 5번.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를 따졌을 때 을은 여전히 매도자고 병은 새로운 매수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5번은 맞다. 정답은 4번. 근데 이거 2학년 거야. 충분히 이번 3월 모의고사에 마주칠 수 있는 난이도. 이거 할 거. 이거 다음 거 너무 쉽게 생겼어. 얘들아, 이것도 기억한 사람이 있을 거야. 왜냐면 내가 이걸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 이거 했던 건데? 그럼요. 이거 푼 사람 있을걸? 이거 풀어본 적 있는 사람. 2명? 뭐야? 자, 이게 질문이 뭐가 제일 많냐면 9번이 제일 많아요. 9번. 나 이 9번 질문 안 하는 애들 거의 못 본 것 같아. 10번도. 2점짜리. 그리고 8번도. 그러니까 질문을 했던 탑3가 8, 9, 10이야. 1시 문제라. 아, 맞아요. 자, 아마 내가 이거 이따 풀 시간 줄 건데 풀어보면 알 거야. 이 지문이
시간 안에 풀기가 정말 어렵고 이게 고2 3월 모의고사 문제야. 그러니까 좀 너무했지 이거는. 근데 이때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우리도 이제 이걸 마주칠 준비. 그렇지. 너희가 다음 주에 풀어볼 지문들도 이 정도의 난이도는 이제 각오를 해야겠지. 좀 맞아올게요. 아니 근데 괜찮아 얘들아. 내가 어렵다는 거 다른 애들도 어렵다는 거예요. 먼저 어려워. 그러면 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야이씨. 내가 아빠가 진도를 맞춰야 되는데 아빠랑 할 때 지문을 일단 다 읽었고 다 못 풀었어. 7번이랑 10번 하고 끝났어. 여기 크로스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진도를 맞춰야 되거든? 네. 서연이는 이제 앞으로 목요일에 아예 뭐다? 너 앞으로 계속 여기 들어올래? 우리 반 하자. 운동하자. 한번 쌤한테 여쭤볼까요? 아니 그 목요일에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자꾸 여길로 들어오길래 그냥 시간표를 일로 바꿔버릴까 생각을 한 거지. 바꿔버려. 일로 와. 니 원래 목요일에다가 금요일 바꾼 거야. 아니 걔는 쌤이 바꾸라고. 바꿨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 언제까지 못 나오는지 모르지 목요일에. 근데 잘 말해보면 약간 될 것 같긴. 목요일에? 너가 편한 대로 해. 그럼 일단은 그냥 계속 목요일에 해놔 시간표. 네. 알았어.